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쓰고 이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직업 두 가지, 글 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시던지 간에 항상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고민들을 하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니 예전부터 꾸준히 고민하시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궁금해하세요. 그런 거죠. 선생님,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나을까요? 또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랑 사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예쁜 누나랑 사귀는 게 나을까? 사실 나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고민 앞에서는 저는 일단 좀 만나봤으면 일단 좀 만나면서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답을 딱 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 아웃라인, 기준은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생각엔 방어 기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면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머릿속에 뭔가가 웅웅거리기는 하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저는 사랑에 빠진다는 건 사랑에 취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기에 취하듯 술에 취하듯 그냥 그 알딸딸한 상태로 평생을 좀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에 빠지면요, 술에 취했을 때랑 비슷한 작용이 우리 몸에선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이 되기 시작해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활성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심장도 두근거리고 술을 마시면 잠도 못 자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떠들 수 있는 이유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레는 마음, 내가 새롭게 사랑을 시작해서 막 두근거리는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도파민이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좀 활기찼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지나친 사랑, 지나친 설레임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두근거리는 거야. 잔이 해갖고 두근거렸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같이 살면서 여보 잔이 하는데 그때마다 막 두근거리는 거야.
막 눈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었는데 같이 살면서 계속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심장이 쿵쿵하고 주저앉아봐요. 어떻겠어요? 이거는 병이에요, 병.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항상 그 생존을 위해서 진화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이 한번 분출된 다음에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억제성 물질,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은 가바를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근거리던 게 먹게 되고 활성화가 일어나는 게 억제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진화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태기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랑의 유효기간, 도파민이 팡팡하게 나오는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3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너무 허무하죠? 그러면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끝내버려도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70대, 80대, 90대 된 노부부가 평생 서로를 아껴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은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분들의 사랑은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난로 같은 시스템인 도파민 시스템도 있고, 좀 차갑게 식혀줘서 이성을 차리게 해주는 에어컨 같은 가바 시스템이 있는데, 콩깍지가 한번 씌었다가 권태기가 왔다가 또 다시 이 똑같은 분하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권태기를 식어버리는 시기를 큰 후유증 없이 별로 티내지 않고 다음 도파민 시기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방어기제가 나옵니다. 방어기제라는 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행동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태기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허무함이 느껴질 때, 무기력에 빠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 사랑하고 헤어졌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 되신다면 나의 방어기제, 그 사람의 방어기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어기제가 충돌하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거예요. 방어기제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혼자서 산에 가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분의 뭐라고요? 방어기제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만취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분의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핸드폰을 꺼놓고 잠적하는 분이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다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남 탓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분의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갈등이 생기면 꼭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꼭 갈등이 생기면 산에 가야 하는 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사랑이 쉽겠어요? 어렵죠. 초창기에는 이제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제 나랑 사랑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산에 가지 말고 나랑 얘기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할 수 있는데, 3개월 안에 그분은 혼자 산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산에 가? 나 때문에 산에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방어기제는요, 오랜 기간
습관이 되고 하나의 품성이 되고 그 사람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도파민이 펑펑 나올 때 이때 헤어지는 커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잘 보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좋은 것인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 사랑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랑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한 두 부류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의 의미가 뭐 희생이나 복종, 연민, 그래서 불쌍하게 보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자꾸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요,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너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야,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존경의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동맹을 맺고 오버래핑이 일어나는 시기지, 이것을 뭐 강요하고 뭔가 이렇게 수탈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죠. 이거는 식민지배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적당한 거리를 형성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안전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화만 나면 막 집어 던져. 그래갖고 여기 막 상처 있잖아, 내가 막 다쳐. 그런데 나는 사랑하니까 괜찮아.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을 뜯어 말리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남의 안전을 해치는 분은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을 본인이 담아두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육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요, 사회적인 안전, 특히 사랑을 하게 되고 친해지면은 서로 간에 비밀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털어놨는데 이것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거나 사회적 안전망을 해치는 분들인 경우에는 아직 사랑을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방어 기제가 나올까 하면서 막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부러 막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고, 질투를 한번 유발해 봐야지 해가지고 막 양다리에 걸치는 막 행동을 막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막 미숙한 모습을 막 보여.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나게 되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근데 테스트를 통과했어. 막 성숙한 사람이야. 막 똑똑하고 아주 성숙한 분들이야. 그러면 그분들이 테스트하는 우리를 좋아할까요? 테스트는 통과했으나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미숙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어기제 얘기를 세바시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걸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출 수 있을까요? 세련되게 표현해야겠다라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세련되게 표현하는 건 뭔가 그냥 무조건 이 감정이나 기분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렇게나 막 남 다치던 말던 안전을 해치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세련된 표현은 무엇인가? 이 세련된 표현의 키워드는 6글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가 너가 되면 안 돼요. 너 왜 그래? 너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거는 그냥 비난이 되고 싸움이 될 뿐이에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내 방어 기제는 좀 혼자 있는 거야.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5분이건 10분이건 좀 혼자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한 10분만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좀 말을 해야 돼. 말을 한 2000단어 뱉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끄덕끄덕만 해줘.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제발 해결책 좀 제시하지 말고 그건 네 잘못인 것 같아. 이딴 말 좀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노력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방어 기제를 바로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하는 동안 사랑도 이룰 수 있고 나의 방어 기제도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하는 건 사실 힘든 일입니다.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주 힘든 일이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평생을 살면서 한 명만 걸리면 된다는 겁니다. 나랑 방어 기제가 통하는 사람이 2명, 3명, 10명 된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단 한 명만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사랑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랑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3년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좌절을 좀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행스러운 거는 포유류 치고는 긴 겁니다. 그래도 곤충 같은 경우는요, 교미 끝나면 막 잡아먹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더라도 부디 성숙한 방어 기제로 권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면서 평생 행복하고 안정된 사랑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제,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마지막 이야기,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서로 잘 만지고 계신가요? 만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내가 만지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지는 생활 오랫동안 끊으신 분들일 것 같은 분들도 꽤 계시네요. 오늘 잘 만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은 굉장히 맛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폭식을 하면 몸에 굉장히 해롭죠. 잠은 꼭 인생에서 필요한 거지만 아주 많이 자게 되면은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스킨십은 남녀 관계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찰나의 순간이죠. 그런 종류의 희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인데 그게 사랑의 어떠한 바운더리를 넘어가면은 인간의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어떠한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킨십을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서 사랑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스킨십은 굉장히 여러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죠. 동료 관계, 부모, 자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잘 안 되는 그 연인 관계, 그다음에 더 안 되는 부부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의 언어로서 어떻게 스킨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킨십의 기술은 상대에게서 배우라입니다. 저도 풋풋했던 20대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처음 외로웠어요. 그래서 꽤 많은 이렇게 외로움을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꽤 많은 상상을 했죠.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멋진 남자가 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벽이 확 하면서 그런 상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은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 뭐 일어난다 하더라도 뒤통수에 찰과상 혹은 어깨에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현실에서 참 그런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의 스킨십과 아마 여러분이 현실에서 경험하시는 스킨십의 간극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의를 갔다가 되게 웃고픈 얘기 들었는데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야동을 따라 하시다가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참 웃고픈 이야기를 제가 참 들었습니다. 막 웃으시는 분들 주변에 한두 명 있으신 거죠? 그렇죠?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스킨십이라는 게요. 어디에서 본대로 따라 한다고 되지 않죠. 따라 해보셨잖아요.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쿠사리 먹고 막 이랬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본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킨십은 이제 일종의 대화죠. 바디랭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을 성공적으로 연인 관계에서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묻고 답하고 존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적인 스킨십의 해답은 상대에게 있어요. 내가 만나는 상대에게 성공적인 스킨십의 기술은 상대의 마음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스킨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물어야 되고 대답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런 부분에서 여자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불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막 먹고 이건 아니지 않니? 이러면서 막 먹고 정말 왜 이렇게 모르니? 어디서 뭘 본 거니?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기분 나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셔야 돼요. 거긴 아니요. 응? 여기요. 그런 건 싫어하오. 이런 게 좋소.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돼요. 스킨십은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아주 만족도가 높게 좋은 터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원하는 사랑의 상호작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 부부관계 스킨십을 하시면서 이렇게 무건수행처럼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하시면 거의 실패하기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여자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스킨십 편하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친해진 만큼 만지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에 봄에 포럼을 하나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항목이 있었는데요. 성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 항목이 있었어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한번 히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탑재된 성에 대한 지식이 한 페이지 정도는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왔는가? 아마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빠, 연애를 시작했어요. 자꾸 만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았죠. 엄마, 오빠가 자꾸 여행을 가자 그래. 가도 될까? 이런 거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우리 딸 정말 이제 많은 걸 고민해야 되는구나.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나 그 리서치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성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얻는 곳 1위 어디였을까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1위였고요. 그 다음에 거의 1위에 비준한 2위가 굉장히 2위 그룹 중에 가장 인상적인 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형. 바로 형. 우리는 그 형에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야야, 느낌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 비뇨기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는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 그 형. 그 형들이 알려준 잘못된 신화가 있죠. 뭐냐면 자야 친해진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하죠. 형, 저 왜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 새끼 제주도 좋네. 잤냐? 아니 아직 자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는 새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죠? 사귀는 건데, 우린 사귀는 건데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그 대한민국 수많은 형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져야 친해지는 게 아니고 친해진 만큼 만지는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섹스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육체와 마음의 깊은 곳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매우 신중한 거의 종교적 행위와 비슷한 그런 아주 깊은 곳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행위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친해지지도 않은 나하고의 친밀함도 없는 나에 대한 신뢰감도 없는 사람과 그런 내 마음의 어떠한 성소를 나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함부로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은 단둘이 있죠.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가장 깊은 심연과 그곳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 이 손 놓으시오. 이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 받은 가방이 하나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아껴요. 그래서 결혼 9년 차 되면서 10번도 안 맸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맸어요. 근데 제가 그거 이제 몇 번 이렇게 맬 때가 보통 어떠냐면 주말에 뭐 결혼식 갔다 오거나 이럴 때예요. 근데 제 습관이 뭐냐면 가방을 집에 들어오면 식탁에 딱 거는 거예요. 식탁 의자에 휙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결혼식 같은 데 갔다 오고 그걸 걸어놓을 때 보통 집안에 누가 계시냐면 저희 그 6살짜리 아드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랄까 이렇게 좀 굉장히 가끔 이렇게 크레파스를 들고 이렇게 거실을 막 이렇게 약간 풀린 눈으로 되게 그 놀이에 굶주린 표정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뭐든지 그려줄게. 세상은 내 도화지야 막 이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식탁 의자 높이하고 이게 높이도 딱 맞아요. 선 하나 확 긋기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때는 다른 가방들이 걸려있을 때는 아예 뭐 제가 좀 이렇게 허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가방이 걸려있는 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냅다 가서 가방을 오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제 가방은 왜일까요? 소중하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신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여러분을 만지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언어로서의 스킨십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스토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만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요, 통상 남자가 여자를 책임진다는 그 심파적인 의미 아니에요. 오빠 날 책임져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두 가지 책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상대의 정서를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스킨십이죠. 예. 첫 번째는 나와 상대의 정서를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스킨십입니다. 제가 대학에 강연을 가거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디까지 만져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지라고 하는 데까지 만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할지 참 재미있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스킨십의 수위는 다 달라요. 스킨십,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킨십의 수위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면 어떤 사람은 4, 5단계를 해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유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단계만 해도 엄청난 수치심, 내 인생은 더럽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스킨십의 수위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대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하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보호와 애착이 좀 모자랐거나 외로움이 많거나 슬픔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을 굉장히 갈망하게 되죠. 자기 안에 충족되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욕구를 어떤 터치를 통해서 많이 갈망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데이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만나면 일단 만져야 되는 데이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오빠를 만나면 막 등산 가고 자전거 타고 계속 먹고 맛집 투어 계속 먹어 또 먹어 오늘은 피자야 오늘은 족발이야 여기서는 계속 먹고 데이트 한 3개월 하면 5kg 쪄 있고 막 이런 데이트도 있는데 어떤 데이트는 보면은 계속 만지는 데이트가 있어요. 웬만하면 꼼꼼한 대로 가는 거야. 웬만하면 둔치
웬만하면 차 안, 웬만하면 니네 집 비었니? 이렇게 계속 꼼꼼한데, 새로운 어디 오픈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꼼꼼한. 그러면은 그게 대화도 없고, 싸우고 화해하는 것도 없고, 뭔가 갈등 해소도 없이 계속해서,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계속해서 터치로 가는 그런 관계 있죠. 네, 그런 관계가 이런 관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연인 관계에서의 스킨십을 진짜 이미 획득한 친밀함, 우린 정말 이렇게 만질 만큼 서로를 믿어, 우린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 우린 정말 친해졌어,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외로움이나 어떠한 정서적인 공허함이나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터치를 사용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본인 자아와 상대에게 똑같이 상처를 남기는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은 정서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친밀함의 속도와 함께 가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만지지 않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잘 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잘 만지는 것의 기준점은 우리가 얼마만큼 친해졌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책임은 현실적으로 임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펼쳐진 결과라고 하기에는 그 친구들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꼬물꼬물한 손가락, 발가락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 친구들이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책임감이 없었을 때 태어났지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정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혹독한 인생을 선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군가에게 또 없죠. 그 스킨십에 있어서 참 보이지 않는 중요한 책임은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걸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존재에 대한 책임감까지 느끼는 것, 그러한 책임감이 동반된 스킨십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스킨십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소한 친밀감은 사소한 터치로 표현하라입니다. 부부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부 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갑자기 눈 뻑쩍 뜨시죠?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알려드리면 평소에 사소한 스킨십을 많이 하시는 거야. 근데 평소에 비성적인 스킨십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통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소소한 스킨십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부부가 오래되면은 가족끼리 이건 아니지.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 왜 자꾸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소소한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이들이 굉장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소한 스킨십 어떤 거 있을까요? 그냥 악수 다녀왔어 여보. 좀 이렇게 좀 친하지 않은 사이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처음부터 막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간극이 벌어졌으니까 여보 반가워. 아이캐녀 수고 많아. 월급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뭐 스킨십 할 수도 있고 또 뭐 있죠. 땀 닦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부부니까 엉덩이 들려주기, 그 다음에 뭐 볼터치. 귀여워. 그러니까 뭐 귀엽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선의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감정은 굉장히 상승을 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코터치, 그다음에 굉장히 어색한 건데 이마 한번 맞대볼까? 이마 맞대기, 뭐 이런 거 있고 밥풀 떼어주기. 보통 밥풀 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정말 더럽게 밥도 먹네. 이런 거 말고 그냥 다정하게 이렇게 띄워주기. 고추장 묻었으면 진짜 같이 밥을 못 먹겠다 내가. 너랑 멀리 먹으면 쏠려요. 막 이런 식으로 부부가 얘기하면 안 되고 고추장 묻으면 이렇게 좀 띄워주고 이런 거 굉장히 사소한 스킨십이죠. 지그시 손잡아주는 거, 그냥 포옹, 그다음 여자들이 좋아하는 백허그, 설거지할 때 뭐 들어가 주시고 이런 거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사소한 스킨십 가운데 사랑 지수가 높아지는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를 지키시면서 스킨십을 한다면 굉장히 개인의 인생에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좀 더 아름답다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좋은 스킨십의 모양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스킨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오늘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너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달려온 기획의 정석의 저자 박신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업에서 기획 관련된 되게 빡센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알콩달콩한 너무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정도 됐나요? 제가 수술을 했어요. 저보다 좀 더 아프신 분도 많으실 텐데 송구하지만 얘기를 해보자면요. 제 뱃속에 20cm의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른쪽 난소와 같이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요. 그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되게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시니까 시영 씨, 이 수술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조직 검사를 보낼 거다. 근데 만약에 그 조직이 악성이면 우리가 그 원래 하던 수술과 함께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의를 남편이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와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혼한 지딱 3개월째 되던 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남편이랑 협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수술을 받자라고 하고, 이제 수술 당일날이 되었어요. 수술하러 받으러 갔는데, 당일날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수술 중간에 이거 조직 악성이면 이거 자궁 다 드러내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예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실시 그 수술 중간에 조직 검사 하는데 자궁 다 드러내시는 거 들으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더블 체크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있다가 한 2, 30분 있다가 또 다른 간호사 선생님 오셔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궁 다 드러낸 거 아시냐. 그래서 그거 진짜 동의하시면 여기에 사인을 해달라라고 사인을 이렇게 종이를 내미셨는데요. 제가 그 사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말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속에서는 막 절규가 일어나죠. 아니요. 나 절대 내 자궁 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막 병원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리고 심지어 엄마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나 이거 아픈 거 너무 싫으니까 나중에 아기 안 낳아도 되니까 자궁 좀 다 드러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제가 습관적으로 계속 그때를 시작으로 했던 게 너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요. 나와 어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져야만 이게 무엇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장기와 어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나는 나의 폐와 나는 나의 심장과 나는 나의 생각과 어떤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내가 먼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되잖아요. 왜 우리는 나랑 이렇게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강박관념과 불안과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이런 도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래야만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나 완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너무 좋은 날들을 잿빛으로 보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뭐냐면 나는 안 아파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아프니까 망했어. 이런 시간을 나랑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아픈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나는 이거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이루지 않은 상태니까 나는 망했다. 혹은 이제 젊은 분들도 보이시는데 나는 이렇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니까 망했다.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그대로 그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슬픔이 혼자 증폭되다가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남편이랑 같이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인데요. 파리에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받자마자 이렇게 확대를 해봤는데 남편 표정이 의외로 이러고 있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삶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셔야 됩니다. 가까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실려가잖아요. 수술 이렇게 실려가는데 그때 남편이 결혼 이제 3개월 됐는데 저를 멀리서 영화 잘 갔다 이렇게 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려가다가 저한테 이제 되게 강력하게 후회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남편의 쓰레기가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되게 쓰레기 같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 남편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요. 쓰레기를 아주 곱게 켜켜이 쌓아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뭐 과자 먹고 귤을 먹었다 이러면 아이스크림 겉껍질, 속껍질, 나무, 과자 겉껍질, 속껍질, 그리고 귤 껍질이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쓰레기탑을 발견했을 때 저는 생각했죠. 오빠가 또 러브 메시지 여기 당겨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며칠 지나고 또 쓰레기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야 또 일어났어 이러고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쓰레기탑을 발견했을 때 저는 거의 폭발했죠. 그래서 퇴근하는 오빠한테 오빠 이거 뭐야? 쓰레기야? 내가 갖다 버리라고? 오빠는 먹고 내가 갖다 버리라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갖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 내가 버려야 돼? 우리 같이 살잖아. 오빠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하는 순간 오빠한테 했던 말 그리고 오빠의 공기 그것이 저의 마음도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명령하면 쓰레기 갖다 버려 명령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요. 알았어 하는 굴복하고 복종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명령하지 않고요. 부탁하면 오빠 쓰레기 좀 갖다 버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혹은 오빠 쓰레기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해맑게 물어보면요. 오빠가 저 표정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버려주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까? 물론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릴 자유도 그 사람에게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너는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렸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의 너무 좋은 시간을 또 이렇게 잿빛의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는 이래야만 한다. 이러면 사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지금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함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직 이 상태도 아니고 지금 그런 나도 싫어하니까 그냥 이렇게 겉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자녀 교육할 때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너는 이러이러한 상태구나. 지금 이 상태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 너는 이래야만 한다. 이거를 내려놓고요. 너는 진짜 쓰레기를 버리는 너무 독특한 습관이 있구나라고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진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함께하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그 모습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여기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지금 나는 그 모습이 아니니까 다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와요. 수영 씨,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말하세요. 아니요, 부모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 상태를 부모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이러하다는 걸 전혀 모르는 저한테 미친 듯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시은 씨 알아요. 아는데 너무 바빠. 너무 바쁘시죠? 저도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글 그대로 쌓아갖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삐삐삐삐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왔어 오빠 이렇게 하고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밥 먹었어? 이러면 먹었어. 뭐 씻어? 이러면은 뭐예요? 저는 나 바빠 이 메시지를 계속 오빠한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빠는 제 주변에 오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표정으로 이렇게 돌다가 나 씻고 잘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충 씻고 TV 보다가 잠이 듭니다. 이렇게 밍숭밍숭한 거를 계속 며칠 동안 하다가 제가 책에서 이런 문구를 또 발견했어요. 사랑의 5가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바쁘게 해가지고 뭔가 성취했을 때 당신은 혼자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함께이길 원합니까? 함께이길 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그걸 2개 다 해요? 제가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혹시 읽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 뜨면 없어라라는 책, 되게 유명한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신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해요. 거기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와이프랑 나는 하루는 그녀가 밤을 새고 하루는 내가 밤을 새고 맨날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생일에도 같이 함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느 날 대저택, 바다가 보이는 그림 같은 집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신문사 지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거야.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장, 마지막 장에 이런 대박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했다라는 구절이 책의 마지막 장에 나와요. 함께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저도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했으면 좋겠냐면 사바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데요. 오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요. 제가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15분 동안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주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삐삐삐삐 하면 개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삐 하는 순간 타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안기는 거 아세요? 내가 그거 오빠한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삐삐삐삐 하면 제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미친 듯이 안기는 거예요. 세상에 온 우주에 오빠만 있다는 듯이. 때로는 약간 격해져가지고 오빠가 대구 사람인데 사투리 써가고 아이고 이래 살아 돌아왔나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빠가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제가 그럴 때 오빠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오빠는 좀 뻘쭘하고 이러니까 별거 없이 뭐 부장님이랑 뭐 이랬어. 그럼 저도 이럴 수도 있지만 부장님이랑 뭐 이랬어 이러면 온 우주에 오빠만 있다는 듯이 바라보고요. 오빠의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듯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공연을 VIP석에서 너무 가까이 보게 돼서 영광이라는 마음으로 남편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15분을 보내고 나면요. 되게 충만해진 상태로 오빠 나 이제 일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되게 울컥해진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별 얘기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나 요즘에 밥 해 먹는데 차량미를 집어넣었더니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의식 못했던 표정인데요. 엄마 아빠가 저를 보고 여러분 이 표정이 뭔지 아세요? 이 표정 뭐냐면 자기 애기 볼 때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얘기도 아닌데 엄마 아빠는 제 얘기를 온 우주에 저만 있는 거죠.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러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엄마 아빠의 이 눈빛이 나를 키웠구나. 시영아, 너 이래야만 해.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냥 찰흙밀어 넣어서 맛있게 먹었다는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너무 충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눈빛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되게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너무 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침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 이 15분, 충만한 15분을 내가 전달해주고 싶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사명과 소명을 가지신 분이라면 3명씩에게만 이 사바시를 여러분이 전달해 주신다면 그 3명이 다른 3명, 다른 3명, 다른 3명.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주시는 사바시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병원에 왔습니다. 분비물이 늘어났고 갑자기 쓰라린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성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마치며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꼭 콘돔 없는 관계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분은 멋쩍어 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자, 20이 간 넘은 또 다른 여성이 생리를 안 한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예요? 라고 물었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를 못했고 초음파를 봤더니 이미 임신 10주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보고 설레이고 행복한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만나서 밥도 먹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은데 아예 그 사람을 만나버리지 말까요? 아니면 혼전순결 교육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까요? 인류가 지구상에 발을 딛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누군가를 사랑을 했고 또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아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성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부끄러워만 하고 쉬쉬하려고만 할까요? 애들은 아직 몰라도 돼. 아직 애들은 안 돼. 자, 그러면 누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성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임신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애정관계, 스킨십, 그리고 성관계를 사랑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가져야 될 권리, 상대방한테 지켜줘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솔직하게 성관계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녀 차이, 성기의 구조, 생식기의 차이, 그리고 성병과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성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긍정적인 면을 많이 심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성의 음경은 얇은 피부로 되어 있죠. 여성의 질은 그 음경 같은 또는 이런 팔 같은 피부가 아닌 우리 입안 같은 굉장히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막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름이 있는 긴 통로이고 그 통로 끝에는 바로 자궁이 있습니다. 자, 질이 중요한 이유는 몸 밖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밖의 구조와 몸 안에 내부에 놓여 있는 자궁을 연결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음경과 질이 맞닿게 되면 서로의 피부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기사막이라는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또 일부 타입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됩니다. 직접적인 관계로 인해서 피부만 맞닿을 뿐만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액이 교환이 됩니다. 서로의 체액이 교환이 될 때 기생충과 세균도 왔다 갔다 옮겨갈 수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임질 등 대표적인 성병이 있습니다. 성병 중에 일부균은 몸 밖의 공간인 질에서만 삽니다. 질에서 살면서 냄새도 나고 따가운 분비물도 일으키고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불쾌감을 주는 질염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균, 다른 균들은 자궁을 타고 올라가서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골반이라 그러면 다른 기관인 것 같죠? 하지만 골반은 내 몸통 안에 오픈되어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골반 내 염증은 결국엔 복강 내 염증과 똑같은 하나의 몸통 안에 들어있는 오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몸 안으로 들어간 균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복통과 열이 나고 이제 심한 경우는 농양을 만들게 되죠. 농양이 심한 경우는 간까지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농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었다 하더라도 염증으로 인한 흔적은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되고 끈적끈적한 유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관계, 즐거운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반드시 성병에 대한 안전책, 성병에 대한 안전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갔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손을 잡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너랑 자고 싶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랑 자고 싶어. 그럼 우리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이번 주말에 조금 분위기 좋은 근교로 여행을 가볼까? 그래, 그러면 이 숙소 가보자. 여기가 예쁘대. 예쁜 숙소를 잡고 맛집도 찾아봅니다. 그리고 둘 다 속옷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주말이 돼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그렇죠. 둘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욕구와 정서적인 유대감 그리고 정신적인 교류에 대해서 충분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성병에 대한 예방, 다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말에 관계를 가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야죠. 콘돔은 누가 준비할까? 콘돔은 내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충분히 아주 많이 준비할게. 그래서 근데 그 날짜 괜찮아? 너 그 날짜 배란 게 아니야? 생리 딱 따져보고 칼렌더 보고 그 날짜 좀 위험하다. 다음 주로 할까? 아니면 그 날짜는 나 임신에 아주 위험한 날짜는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 좋아. 그럼 우리 멋진 하룻밤을 보내자. 이런 대화가 오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안전이라는 건 신체적인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은 신체적인 안전뿐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부분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현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의 시작 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왜곡된 형태의 긴밀한 성적인 접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여성이 병원에 왔어요. 회음부가 간지럽고 뭐가 났는데 점점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관계 경험 있나요? 라고 물어보자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그분의 항문과 외음부에서는 성기사마귀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관계는 삽입성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성적인 의미를 갖는 긴밀한 신체 접촉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긴밀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신체적 접촉이 혹여나 서로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또는 정신적으로 상처가 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형태의 행위는 아닌지 이제 솔직하게 좀 더 활발하게 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성관계를 남자들은 친구에게 듣거나 포르노 같은 비공식적인 영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식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남성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이 많아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기가 쉽습니다. 여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들 또한 남성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통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이런 건가? 라고 배우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성은 스스로의 욕구와 쾌락,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 배려받지 못한 채, 무시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관계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성병에 대한 예방,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혹여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리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속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대화를 할 때,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성병 예방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존중받는 느낌, 즐거움이 없는 성관계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포탄이 펑펑펑펑 날아오고 있는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된다면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랑도 기쁨도 쾌락도 없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남성분들은 콘돔을 미리 준비해가면 마치 이것만을 노리고 온 것처럼, 또는 우명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콘돔 없는 관계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콘돔을 쓰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또는 혹여나 너무 전문가, 흔히 얘기해서 조금 놀아본 사람으로 오해될까봐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콘돔을 미리 준비해온 남자는 우명한 남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짜 아끼고 배려해주는 멋진 남자입니다. 콘돔 없는 관계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여자는 좀 놀아본 여자가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인 관계, 안전한 관계를 원하는 현명한 여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배려해 주세요.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죠. 최근에 길을 걷다가도 버스 광고를 보면 우리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들이 즐거운 표정을 하고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조금 야릇한 분위기로 숙박업소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광고를 보면서 와, 진짜 성관계, 성생활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자유롭게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구나, 많이 변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 성생활과 성관계가 과연 얼마나 안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성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광고 속에 나오는 모델처럼 즐거운 하룻밤,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나의 안전을,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라스쿨의 프로 연애 롱러너 신연정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의 로망 캠퍼스 커플 4년차입니다. SNS에 보니까 이런 인기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실제로 조별과제에서 얻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증오,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조별과제를 통해서 남자친구를 얻었습니다. 그 조별과제를 내주셨던 교수님이 바로 저기에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저희가 같은 학과 내에서 꽤 긴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 지금은 교수님들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공식 커플이 됐어요. 한 번은 저희가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교수님께서 나서서 중재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커플의 은인이시죠. 친구들은 이쯤 되면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상담을 요청하고도 있어요. 저 또한 현재 연애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냥 뭐 두근두근 설레이고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커플도 다른 커플과 똑같이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저희 커플이 가장 많이 싸웠던 주제는 옷차림이었어요. 왜 이렇게 짧은 치마 입었어?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한 번은 치마가 너무 짧다면서 갈아입을 바지를 사준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 바지를 보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지를 사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정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다른 남자가 보는 게 싫어. 근데도 왠지 제 마음에 불편함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즈음에 제가 성교육 강사가 됐어요.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불편함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데이트 폭력이 맞는 것, 때리는 것, 욕하는 것, 이렇게 물리적이고 과격한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행동은 통제 유형의 데이트 폭력이었던 거죠. 데이트 폭력을 그때서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데이트 폭력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저희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싸웠어요. 엄청 싸웠죠. 남자친구가 저를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이러는 거 데이트 폭력인 거 알아? 이렇게 날이선 말투로 공격을 했거든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진짜 무슨 말만 하면 데이트 폭력이래 이러는 거예요.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란 걸 몰랐던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 그래서 다른 남자가 보는 게 싫다고 변명하는 남자친구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네 거가 아니야. 저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겠죠. 그때 남자친구 휴대폰에 제 전화번호가 내 거, 하트 이렇게 저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또 덧붙였어요. 내 몸은 야하고 유혹적인 몸이 아닌데 내 몸을 이상하게 보는 저 남자들이 잘못된 거잖아.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엄밀히 따지면 난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는 가만두고 나를 단속해? 가서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남자친구가 제 말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때로는 싸우면서 점점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1년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금방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죠. 굉장히 긴 시간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랑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제 얘기를 듣던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키스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찌질해 보이지 않아?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스킨십이란 건 누군가 나의 경계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맘대로 쳐들어오진 않아요. 우리는 왜 당연한 일을 찌질한 일로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폭력을 사랑으로 오해하게 됐을까요? 한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가 폭력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남성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여성한테 강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박력 키스, 바로 그 장면이었는데요. 키스를 하자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화부터 둘 사이가 급속도로 진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올라오더라고요. 누구누구 커플 박력 키스, 폭풍 로맨스 돌입. 근데 사실은 폭풍 데이트 폭력이죠.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게 박력 있고 터프하고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달달한 배경음악, 멋진 카메라 앵글, 각종 연출들로 로맨틱하게 묘사가 되죠. 이런 장면은 모든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만큼 흔하게 등장해요. 2004년에 큰 유행을 이끌었던 한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드라마예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드라마의 명대사 생각나시죠? 나랑 사귈래? 죽을래? 이 대사예요. 그때는 우리가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말이잖아요. 이렇게 미디어는 폭력을 멋진 걸로 사랑으로 포장시키고 있어요. 이건 영상 매체뿐만이 아니에요. 죽어도 못 보내 라는 노래를 잘 아실 거예요. 애절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그 가수를 보면 이게 무서운 노래라고 생각 못 해요. 하지만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 옛 연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헤어지자고? 나 너랑 죽어도 못 헤어져. 헤어질 거면 나 찌르고 가. 뭐 어차피 못 볼 거면 그냥 죽지 뭐.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렇게 각종 미디어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박력 있고 터프하고 리드하는 모습을 남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끌리고 순응하고 조신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여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예전에는 저랑 다른 그 여성스러운 모습을 흉내내곤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할 만큼 터프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 또 다른 남자로부터 날 보호하는 것, 이런 게 자신의 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미디어가 정해놓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 매력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너무 어색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맞는 옷을 입은 저희 커플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요. 되게 예쁘죠? 저기 있는 음료수도 직접 바나나 갈아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 도시락을 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남녀 역할이 바뀐 거 아니야?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앞치마는 저보다 남자친구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 것을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나. 철수 만나고 왔는데 걔가 자기 여자친구랑 싸운 얘기 했거든? 걔는 지가 하는 행동이 데이트 폭력인 것도 몰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아까 그 드라마를 보고 멋지다고만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때 셀로판지 실험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빨간색 셀로판지를 눈앞에 대고 글씨를 보면 빨간색 글씨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빨간색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빨간색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눈앞에는 어떤 셀로판지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말할지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대신해서 선택해 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불편했어요. 평등하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내 선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같이 고민할 뿐이에요. 무엇을 입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그건 내 여자가 아닌 그녀의 선택이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자유롭고 평등한,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